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이든의 가장 큰 악몽. 2. 더러운 음모가 드러난다. 3. 바이든의 뒤통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세계 최고의 갑부가 한국을 위해 나섰습니다.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을 자신이 대신 복수해준 것인데요. 결국 바이든이 한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 뒤통수로 상처받은 한국인들의 사과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한국 기업들을 괴롭혔던 뒤통수 정책들을 모두 바꾸겠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도대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바이든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180도 바뀌었는지.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18일 이번 주 목요일에 G7 정상회담차 일본으로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공화당과 부채 한도 협상 문제를 논의할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협상에 성공하지 못하면 미국은 사상 최초로 국가부도를 맞이하게 되죠. 미국을 믿고 미국 국채에 투자한 이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신뢰도가 무너지는 순간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최대의 기축통화국이 아니게 되고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돈을 대거 빼냄으로써 미국 경제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 속에서 세계 최고의 갑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바이든에 제대로 한 방 먹여버렸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갑자기 중동 대전환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를 사던 사우디가 미국과 완전히 교역을 끊어버리더니 중국과 한국에 올인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전 세계 외신들은 빈살만 왕세자의 파격 발표를 두고 중동 대전환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던 막대한 규모의 무기를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사고 미국 기업에 몰아줬던 수백조 원 규모의 사우디 건설 프로젝트들을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에 몰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호주와 인도, 독일이 이미 중국과 위안화로 무역을 하기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 사우디까지 달러 대신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패권은 군사력과 달러로 지탱되어 왔습니다. 달러는 국제교역에서 지불수단이고 각국 외환보유고의 주축이었죠. 달러가 없는 국가는 현재 국제경제 질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했던 달러 패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달 29일 브라질과 중국이 양국 교역에서 달러를 배제하고 자국 통화들인 위안 헤알로 거래한다는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통한 달러 패권에 도전한 최대 성과라 불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뒷마당인 남미에서 최대 국가이자 미국의 우방인 브라질이 중국의 그런 시도에 호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우디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석유 대금의 위안화 결제를 중국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 브라질의 위안화화 교역 합의가 발표된 당일에 중국 해양석유총공사가 상하이 천연가스 거래소에서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의 액화 천연가스 6만 5천 돈 매입을 위안화로 결제하며 더 확실해졌습니다. 사우디의 탈달러 움직임은 달러 패권 체제에서 큰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달러는 1960년대 미국 무역 적자가 가중된 끝에 1971년 8월 미국이 태환 체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을 정지하면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필리는 1973년 오일 쇼크로 가중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974년 오일 쇼크를 주도했던 아랍 산유국의 맹주 사우디와 페트로달러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달러 패권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결제하고 사우디는 석유로 얻은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한편 미국 무기를 구매한다는 합의였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에 확고한 안보 공약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산유국의 오일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회귀해 미국의 국제 수지를 크게 개선하는 한편 달러의 가치와 힘을 지탱하게 해줬습니다. 이런 페트로달러 체제의 주축인 사우디가 바이든과 교류를 끊어버렸다는 것은 미국의 달러 패권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사던 국가가 미국 무기를 더 이상 사지 않는 것은 물론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국제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는 영향력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자 미국이 한국의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특히 삼성에 대한 바이든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삼성에 내걸었던 조건들, 즉 추가 이익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수익을 공유하고 반도체 기밀을 미국 상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등의 조건들을 모두 철회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만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미국의 달러 패권의 운명을 쥔 사우디가 한국과 가장 친하고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우디의 실세 빈살만 왕세자와 절친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재용 회장을 만날 때마다 두 팔을 벌려 오 나의 베스트 프렌드라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도 중요 핵심 사업들은 모두 삼성에, 사우디가 대규모 선박을 발주할 때도 삼성, 도로, 항구, 병원, 심지어 랜드마크인 부르즈 할리파를 건설할 때도 삼성에 모두 맡겼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은 이재용 삼성 회장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대로 사우디가 중국과 중국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하고 미국산 무기를 끊어버린 채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전부 수입하게 되면 바이든은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전에 탄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 중간 선거를 통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바이든을 탄핵시키겠다며 시행에 옮기고 있는데요. 이번 사우디의 파격 발표는 너무나 강력한 무기로 바이든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바이든의 보란 듯 미국과는 완전히 단교해버리는 한편 한국에는 초대박 선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몰아줬던 엄청난 사업들을 한국에 전부 주기 시작한 것인데요. 현재 연 100조 원 규모의 초국경 택배 시장은 오는 2026년에는 176조 원 규모까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사우디 시장.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파격적인 선물을 주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이곳에 로봇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최첨단 물류센터를 지어 사우디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중동 9개국에서 접수되는 주문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빈살만은 한국 덕분에 사우디가 중동의 물류 허브가 됐다며 극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하더니 12조 원 규모의 엄청난 선물을 투척했습니다. 민간 항공청 GACA, 철도공사 SAR 관계자 3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했는데요. 이날 사우디 대표단은 공항, 해상교통, 고속도로, 철도, 물류단지, 특별경제구역으로 분야를 나눠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와 발주 계획을 상세히 소개하며 한국의 삼성과 현대 등의 수주를 몰아줄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 규모만 무려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알자세르 장관은 오늘 로드쇼에서 소개한 프로젝트는 극히 일부라면서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며 한국 기업은 사우디에서 그간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기에 도전한다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알자세르 장관이 말한 것처럼 이번 12조 원 선물은 사우디가 한국에 앞으로 줄 선물의 1%도 안 된다며 최대 1200조 원에 달하는 선물을 사우디가 앞으로 한국에 투척할 전망이라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바이든이 한국, 특히 삼성에 최근 파격적인 제안을 하며 사우디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부탁할 것으로 전했는데요. 바이든온 이재용 회장이 빈살만 왕세자를 직접 만나 사우디가 중국의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미국 달러로 결제하도록 대신 설득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가 다시 달러로 결제를 해야 그 달러로 다시 미국산 무기를 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한국의 뒤통수를 수차례 때린 바이든을 삼성과 한국이 또다시 믿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라리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추락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미국의 영향력을 획기적으로 약화시켜 더 이상 미국이 한국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훌륭한 방안이라고 전했습니다. 과연 이재용 삼성 회장은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 바이든의 목숨줄을 쥔 이재용 회장의 결정에 전 세계인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추가 투자 철회라는 폭탄 발표가 쏟아져 나오면서 바이든이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보복을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 광산이 있는 남미국들과 미국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한국의 리튬 공급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이든은 남미 3국의 석유 오펙을 모방한 조직 리튬 산업 오펙을 만들어 리튬 수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가격 담합도 할 수 있다며
미국이 원하면 한국의 리튬 수출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카드도 손에 쥐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든의 이러한 폭탄 발표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고 있는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 놀라운 것이 공개됐는데요. 삼성과 현대, LG 등 미국의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발표했던 한국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미국이 아닌 중국과 다른 나라에 하겠다는 폭탄 발표가 나온 후 바이든이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복수를 발표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압력을 가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 현지 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네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네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 300만 달러 4,035억 원 이상으로 판결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네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네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금으로 4억 400만 달러 5,38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네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전자는 네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네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삼성전자가 승리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깔끔한 완승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이든이 한국의 보복을 예고한 직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 1분기에 반도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고작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요. 이 중에 4천억 원을 미국에 내야 하게 생긴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작년 10월 이 원자력 설계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신들의 기술로 개발한 원전을 폴란드 등 동유럽에 판매한다면서 이를 막아달라고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미국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신의 기술로 만든 원전에 대해 수출할 땐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요.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원전 기술은 APR-1400으로 한국 자체 기술로 만든 한국형 원전임은 이미 전 세계국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두 가지 보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떠오르는 산업이 바로 배터리죠. 이미 한국의 배터리 3사가 받은 수주 규모만 해도 1,000조 원을 돌파하며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전기차 전체 비용의 40%가 배터리. 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리튬이죠. 리튬은 이제 하얀 석유라고 불릴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지질조 사국 USGS에 따르면 전 세계 리튬의 56.0%는 리튬 삼각지대라 불리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3개국에 몰려 있습니다. 이 중 볼리비아는 리튬을 이미 국유화했고 아르헨티나는 지난 1월 리튬을 전략 광물로 지정한 후 승인된 모든 탐사 활동을 멈춰 세웠습니다. 민간 기업의 채굴권도 정지했습니다. 칠레는 여기에 국영 리튬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USGS에 따르면 칠레는 현재 기술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41.0% 국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 등 외신에 따르면 칠레 좌파 정권의 가브리엘 보릭 대통령은 TV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릭 대통령은 사회주의자 대통령이었던 살바도르 알렌데 대통령이 1971년 구리 산업을 국유화했던 사례를 들며 이번에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국유화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보릭은 국가가 리튬 생산 사이클 전반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영 리튬 회사 NLC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외교부 소식통은 이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가 리튬 광산 업계의 석유 수출 국기구 오펙 설립을 추진해 리튬 광산 가치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가격 합의를 도출하는 문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과 남미의 지리적, 전략적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전 세계에서 리튬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남미를 조종하여 한국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한국을 자기 입맛대로 컨트롤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배터리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싹쓸이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지 매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따르면 이들 3국의 외교부 장관이 오펙과 유사한 리튬 생산국 조직을 만들어 오펙이 원유 배럴당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생산 수준을 설정해 리튬 가격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미 3국 외교장관들은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가 공감대를 형성하면 세계 최고의 리튬 생산국인 호주가 이 같은 가격 동조화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각별한 사이를 맺은 호주까지 끌어들여 한국이 마음대로 리튬을 얻지 못하도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한국의 SK용과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등은 호주 광물, 자원개발업체와 이미 장기 계약을 통해 리튬 및 히토류를 장기적으로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미 3개국이 갑자기 리튬판 오펙을 설립하더니 리튬 광산과 관련 기업을 국유화하여 한국과의 모든 계약을 깨버리고 수출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호주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배후에 있다며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리튬 공급을 막아 한국에 큰 충격을 주려 하는 바이든. 자, 그런데 한국이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말이죠.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울진 등 광산 6곳서 리튬을 발견했다며 한국은 리튬 강국이 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이 연구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내 광산 6곳에서 리튬을 확인했다며 대표적인 곳은 울진이며 올해 안에 매장량 평가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광산 탐사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 리튬화, 리듬 카보네이트 등 2차 가공 산물로 만드는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 국내에서 채굴한 리튬 레피돌라이트 홍음모 실물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바이든은 이 소식을 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리튬부터 배터리 소재와 부품, 배터리 완성품까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모든 것들을 싹쓸이 해버리면 미국이 더 이상 통제할 수조차 없기 때문인데요.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며 신드롬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박순혁 흥보이사. 그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지난해 초 여의도 전문가들이 테슬라와 중국 배터리 업체의 경쟁력을 강조할 때 박 이사는 줄곧 K배터리의 기술 초격차를 언급해왔습니다. 그가 유튜브에서 추천한 2차 전지 배터리 8개 종목 에코프로 BM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LG화학 포스코케미칼현 포스코퓨처엠 나노신소재 포스코홀딩스이 급등하자 개미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이때 붙여진 별명이 배터리 아저씨입니다. 배터리 아저씨는 이를 전면 반박하며 앞으로도 수십 배 오를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배터리 아저씨의 말대로 이 8종목 주가가 급등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은 누적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했고 최근 편엔저서 K배터리 레볼루션 GY는 출간 뒤 한 달째 베스트셀러 종합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의 핵심은 양극재입니다. 전기차 비용의 40%가 배터리 비용의 40%가 양극재인데요. 한국의 에코프로그룹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죠. 에코프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완성형 양극재 생태계를 조성한 것은 에코프로가 최초이자 유일하다며 이런 생태계를 기반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74.3% 급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는 한국이 배터리 소재부터 완성품까지 모두 세계 1위로 대체 불가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조차 한국을 흔들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실리콘 웨이퍼와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과 같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소재는 일본이, 5나노 이하 공정에 꼭 필요한 EUV 장비는 네덜란드가, 반도체 장비는 미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필두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한국은 최근까지도 골머리를 썩고 있죠. 그런데 배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라는 초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가정과 회사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배터리.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산업이 될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이 재료부터 부품 완성품까지 세계 1위를 싹쓸이 하다 보니 이제는 감히 미국조차 한국을 흔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뒤통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최근 대만이 한국을 향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하며 도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인 나머지 해외 주요 외신들은 대만, 한국과 전쟁 선포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대만이 이번에 한국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충격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지, 한국이 대만에 어떤 시원한 복수를 해주었는지, 대만 총동부터 시작해 대만 언론들이 18년 만에 대만이 한국을 짓밟고 올라갔다 라며 대대적으로 과시했습니다. 1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 통계처는 지난달 28일 현지 시간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DP는 32,811달러 약 4,400만 원로 한국의 32,237달러보다 많았다며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앞선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통계처는 대만과 한국은 인구도 비슷하고 산업 구조도 비슷하다. 그런데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한국의 반도체를 압도적으로 앞질렀다. 대만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3.2%씩 성장했는데 한국은 고작 2.6%였다. 라고 과시했습니다. 대만이 TSMC를 중심으로 고속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이렇게 한국을 깎아내리며 비교할 필요는 없죠. 너무나 어이가 없는데요.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의 1인자가 대통령이라면 베트남에는 국가주석, 대만에는 총통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같은 대만의 총통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7개월 뒤인 2024년 1월에 대만의 총통 선거가 열리는데요. 궈타이밍 폭스콘 창업자가 대만의 트럼프라 불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의 발언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애플 제품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유명한 폭스콘. 궈타이밍 대만 폭스콘 창업자는 국민당으로 대만 총통 출마를 선언한 뒤 대만에 짓고 있는 TSMC 신축 공장의 전력이 부족하다며 한국이 대만에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짓도록 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소형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이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아직도 기술력 측면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절대 지을 수 없는데요. 궈타이밍 폭스콘 회장은 한국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강제로 한국이 대만에 소형 원자로를 짓도록 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궈 창업자는 대만 기업계 인사 800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 대만 TSMC의 가오슝 공장 건설과 관련한 세간의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 주문 부족의 문제가 아닌 전력 부족일까 두렵고 말하며 원전은 오르며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대만에 소형 원자로를 짓도록 만들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소형 원자로는 300메가와트 이하의 원자로를 말합니다.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했습니다. 대형 원전 주기기와 경납 건물에 비해 100분의 1 수준으로 작습니다. 모듈 형태 제작으로 이송과 건설이 가능, 건설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소형이라 발전 목적에 따라 도심, 외곽, 선박 등 다양한 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것도 강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기기들을 일체화해 대형의 우려 가능성을 제거하며 안전성도 갖췄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97년부터 소형 일체형 원자로 스마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인가를 획득하며 전 세계로부터 부러움과 극찬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그 누구보다 심지어 미국과 유럽보다 먼저 소형 원전이라는 꿈의 기술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삼성중공업과 한수원은 심지어 이 소형 원전을 바다 위에 만드는 말도 안 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차세대 원전 사업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과 덴마크가 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를 위해 상호 발전하는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도록 앞장설 것이라 전했고,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은 보유식 원자력 발전 설비는 기후변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한 무탄소 에너지 솔루션이라며
보유식 수소, 암모니아 플랜트로 확장 가능한 차세대 기술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고의 안전성으로 극찬받고 있는 소형 원전을 바다 위에 짓는다면 이보다 더 안전할 순 없겠죠. 그런데 고타이밍 폭스콘 창업자는 자신이 내년 1월에 있을 총통선거에서 총통으로 당선되면 TSMC 신공장이 필요한 전력을 한국이 대만에 소형 원전을 짓게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총통 선거 광고에서 한국을 깎아내리고 도발하며 충격적인 혐한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만의 IT 전문지 디지타임즈가 삼성전자의 EUV 공정이 수율 저하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문제를 삼아 논란이 됐습니다. 신문은 작심한 듯 20일과 23일 연이어 이를 보도하며 삼성을 깎아내렸는데요. 이 배후에는 폭스콘 고타이밍 회장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타이밍 폭스콘 회장은 혐삼성으로 유명합니다. 2010년 12월 대만 LCD 업체들은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삼성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홍하이그룹 창업주 고타이밍 회장은 삼성전자가 가격 담합의 주요 기업인데도 자진 신고하고 벌금을 물지 않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흥하이그룹 고타이밍 회장은 2011년에도 대만 국민들이 왜 아직도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지 모르겠다며 양수진 사건에서 배운 것이 없는가 라며 삼성전자 제품을 사는 대만 국민들을 질타했습니다. 여기서 양수진 사건은 2010년 아시안 게임 태권도 49kg급에 출전한 대만 양수진 선수가 예선 1차전에서 실격패를 당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양수진은 1시간 동안 경기장에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이 대만 전역에 생중계되면서 대만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대만에서 국민적인 스포츠 스타인 양수진이 실격패 소식이 알려지자 대만에서는 양수진의 실격패를 주도한 것이 한국인들이라는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반한 정서는 상품, 음식, 연예인 등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반감을 표현하는 양상으로 번졌고 급기야는 태극기를 불태우거나 한국 학교의 계란을 투척하는 과격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이가 없죠. 세계 태권도 연맹 WTF 양진석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뒤꿈치 센서 패치는 분명한 실격 사유다. 양수진을 실격시킨 것은 지난 15일에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양수진은 시합 전 장비 검사를 할 때는 패치를 붙이고 있지 않았다. 결국 검사 이후에 의도적으로 속임수를 쓰려고 붙였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만 선수가 의도적으로 이기려 속임수를 썼고 이것이 적발되어 실격패를 당한 것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양진석 사무총장이 이를 정확히 지적했는데도 대만은 한국이 대만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혐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만의 트럼프라 불리며 대만 총통 선거에 나선 고타이밍 폭스콘 회장이 내놓은 TV 광고는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공개된 영상은 두 여인이 리듬 체조 대결을 펼치는 모습으로 시작되는데요. 대만과 한국의 경제를 비교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일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닌 대만 경제의 새로운 상장점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대만이 AI 지혜대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국을 넘어설 수 있도록 고타이밍을 믿으세요. 대만은 반드시 이깁니다. 라고 말이죠. 고타이밍 회장과 대만이 한국에 얼마나 큰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지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갑자기 열폭하는 이유가 뭐냐? 제대로 된 공약 홍보도 안 하는 TV 광고 수준, 자기 나라 대선에 왜 한국을 걸고 넘어지냐? 1992년 한국이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했을 때부터 대만의 혐한 기류는 심했다. 또 원래 친일 성향이 두드러진 나라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고타이밍은 대만은 아시아 네 마리 용중 머리고 한국은 꼴이라는 충격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대만에 너무나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대만의 소형 원자로를 지금 당장 짓게 만들겠다는 고타이밍 폭스콘 회장의 발표가 있은 즉시 한국은 캐나다와 소형 원자로 계약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바다 위에 짓는 꿈의 소형 원전도 삼성과 한수원이 대만이 아닌 덴마크와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발표에 고타이밍 폭스콘 회장은 현재 대만 내에서도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한국이 TSMC의 부족한 전력을 위해서 대만에 소형 원자로를 짓게 만들겠다고 발표한 지 며칠 만에 한국의 이러한 발표가 나오면서 대만인들 사이에서도 허풍쟁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